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이 되면 집이 편하다고. 하지만 나는 압니다. 조용한 집만큼 외로운 곳도 없다는 걸. 엄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건 봄 끝자락이었습니다. 창밖엔 라일락이 피었고 냄비 속에는 끓다 만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부엌의 불빛이 유난히 노랗게 느껴졌습니다. 얘야, 나 그냥 조용히 지낼게. 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그 말 속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처럼.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내게 물었습니다. 윤정아, 밥이 이렇게 짠 게 맞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짠맛은 내 입에서 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말하지 못한 눈물에서 배어 나온 거였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밥상이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비밀의 무대가 될 줄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39. 회사를 다니고 엄마를 모시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사람. 그런데 요즘은 평범하다는 말이 나한테 제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반겨왔다. 왔니? 엄마가 부엌에 서 있었다. 여전히 손은 바쁘게 움직였다. 엄마 쉬라니까. 또 이랬어?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손이 멈추면 마음도 멈추거든. 그 말에 대답을 못했다. 식탁 위엔 엄마가 먹다 만 약봉지가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 위엔 볼펜으로 적힌 글씨. 약 봉지는 건들지 마라. 나중에 설명할게.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무슨 약이길래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그날 밤 엄마는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윤정아, 나 요즘 잠이 잘 안 와. 병원 가자. 진료받고. 아니야. 병원 가면 괜히 검사만 더 해. 엄마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오래된 유리창처럼 금이 가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부엌에서 쓰러졌다. 손에 들려있던 컵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다. 나는 급히 119를 불렀다. 사위 태수는 그 와중에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당신 엄마 원래 저랬잖아. 괜히 호들갑 떨지 마. 그 말이 내 귀에 꽂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저혈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의 한마디가 나를 멈춰 세웠다. 수면제 성분이 몸에 꽤 쌓여 있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게 오래 드신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원 후 엄마는 내 집으로 들어왔다. 태수는 못마땅해 했지만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앉은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엄마, 약은 이제 그만 먹자. 의사가 그러더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엄마, 도대체 그 약이 뭐야? 그냥 편히 자려고 먹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걸 봤다. 태수가 부엌 서랍을 열더니 약통을 꺼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조심스럽게 봉투 안에 넣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엄마의 몸이 무너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어딘가 이 집안에서 뭔가가 틀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던 태수가 말했다. 오늘 저녁엔 나 늦어. 거래처 미팅 있어서. 거래처가 아니라 약국이겠지.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태수는 잠시 내 얼굴을 봤다. 뭐라고? 아니야.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자
나는 약봉지를 들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 약 진짜 누가 준 거야? 엄마는 내 눈을 피했다. 그 순간 부엌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따뜻해야 할 빛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아침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엄마는 방에 누워 있었고 태수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신 오늘도 나가? 응, 고객 미팅. 태수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의 옷깃엔 미세한 향수 냄새가 났다. 예전엔 그런 냄새 안 났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서랍 맨 밑에서 다시 그 약봉지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약 외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보험사 로고가 찍힌 문서, 보험 수익자 변경 요청서. 눈이 커졌다. 피보험자 이름 김영순, 수익자 박태수. 숨이 멎는 듯했다. 엄마 이름과 내 남편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도장이 찍혀 있었다. 엄마의 필체였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었고 태수는 태연하게 젓가락을 들었다. 엄마,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내가 했지. 내 아버지 없을 때도 내가 다 알아서 했잖아. 그게 아니라 보험 말이야. 엄마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힘들잖아. 태수가 수익자인 게 편할 것 같아서. 그 웃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사처럼.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시계의 초침이 도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 같았다. 무언가 아주 오래된 비밀이 내 집안을 서성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엄마를 몰래 따라 나섰다. 일요일 아침, 엄마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향한 곳은 오래된 동네 병원 근처였다. 병원 앞 약국, 그리고 그 맞은편 카페. 그곳에서 엄마는 어떤 여자를 만났다. 짧은 퍼머머리, 진한 화장. 서로 말없이 봉투를 주고받았다. 나는 카페 창밖에서 지켜봤다.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그 여자가 무심히 말했다. 이번엔 잘 처리됐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분한테 들키면.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남편분? 엄마가 남편이라니? 이미 아빠는 8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날 밤 나는 엄마 방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엄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야, 너무 걱정 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이름, 태수, 내 남편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등줄기로 소름이 흘렀다. 문을 살짝 열자 엄마는 전화를 끊고 있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무도 아니야. 그냥 경로당 친구야. 거짓말하지 마. 윤정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 널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엄마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태수는 점점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한밤중 냉장고 불빛 아래에서 나는 또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서. 거기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다음 달 15일. 내 생일이었다. 며칠 동안 엄마와 말을 섞지 않았다. 식탁 위엔 늘 밥이 있었지만 그 밥은 식은 마음 같았다. 엄마는 여전히 나를 향해 웃었고 태수는 여전히 모른 척했다. 하지만 그 둘의 눈빛 사이엔 내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다. 윤정아, 나 잠깐 경로당 다녀올게. 오늘 분옥이 생일이야.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 속에는 뭔가 익숙한 리듬이 있었다. 경로당. 그 이름이 이상하게 내 귀에 오래 맴돌았다. 그날 오후 나는 엄마를 뒤따랐다. 경로당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평화로웠다. 아이고, 영순 씨 왔네. 늦어서 미안해요. 분호가 생일 축하해. 엄마의 웃음이 오랜만에 진심 같았다. 나는 문 뒤에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다. 흰머리들이 흔들리며 깔깔 웃는 그 공간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잠시 후 분옥이라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다. 영순 씨, 그 돈 얘기 아직도 하는 거야?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이젠 그만둘 거야. 태수한텐 미안하지만 윤정이 상처받을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숨을 멈췄다. 분옥은 한참을 듣다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남편이 도박으로 다 잃고 결국 애들까지 힘들게 했지. 그래도 남의 집 살면서 무릎 꿇고 빌진 않았어. 자식이 불쌍하니까 그랬겠지.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수가 처음엔 도와주는 줄 알았어. 내 연금 정리해준다며 서류를 가져왔거든. 근데 그게 보험 서류였어. 그걸로 내 이름을 바꿔치기 한 거야. 나는 문을 붙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분옥이 물었다. 그럼 지금도 그 사람 돈 챙겨주고 있는 거야? 아니, 이제 끝냈어. 윤정이 알면 나를 미워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 엄마의 말이 끝나자 경로당 안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엄마.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언제부터? 처음부터 들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졌어?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너한테까지 부끄러운 꼴 보이기 싫었어. 엄마는 평생 누군가에게 빚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았거든. 이젠 그만하고 싶었어. 분옥이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웃었다. 모녀가 싸우는 것도 복이야. 우린 다 늙어서 말다툼할 딸도 없어.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다. 엄마도 나도 울다가 웃었다. 웃음 끝엔 눈물이 남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손끝이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엄마,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 이제야 마음이 편해. 태수 일은 내가 해결할게. 이제 엄마는 나한테 기댈 차례야. 그래, 딸. 집에 도착했을 때 태수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미묘한 긴장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윤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내 손을 꼭 쥐었다. 가서 들어. 사람이 잘못을 깨닫는 건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욕심이었는데 점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이란 원래 그래. 욕심보다 양심이 늦게 오는 법이지. 그 말에 태수의 눈가가 젖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밤이 깊었다. 엄마는 내 방문 앞에서 말했다. 윤정아, 오늘 경로당 친구들이 그러더라. 행복이란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웃을 수 있는 용기래. 그날 나는 엄마를 안았다. 그 품에서 오래된 된장 냄새가 났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냄새가 내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향으로 느껴졌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3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엄마, 나 그리고 태수. 한때 가족이었던 셋이 다시 마주 앉았다. 엄마, 오늘은 내가 밥했어. 내가 말했다. 엄마는 조용히 웃었다. 내가 만든 밥은 늘 짠맛이 나. 근데 그게 좋아. 그 말이 이상하게 울렸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오늘은 진실 얘기 좀 하자.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있었다. 보험 서류 말이야. 엄마 수익자 이름 당신이지?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걸 왜 숨겼는지 난 이미 알아. 태수의 손이 떨렸다. 나 처음엔 돈이 필요했어. 거래처에서 사고가 나서 내가 책임져야 했어. 잠깐만 쓰려고 했어. 진짜로 그렇게 끝낼 생각이었어. 그는 울먹였다. 근데 어머니가 도장을 찍어주셨어. 그때 난 이게 용서받은 일인 줄 알았어.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찍었지. 그날 너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 남의 돈 훔친 사람 같았어. 그래서 도장 찍어주면서 생각했어. 이걸로 이 사위가 조금이라도 숨을 쉬겠구나. 근데 그 숨이 나를 조여올 줄은 몰랐지. 그 말에 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엄마는 눈을 감았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실수야. 근데 숨기는 건 선택이지. 넌 나한테 죄를 2번 지은 거야. 식탁 위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이제 다 끝내자. 엄마도 나도 더 이상 숨지 말자. 그때 엄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밥그릇을 밀었다. 나 오늘은 밥맛이 없어. 엄마. 아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자꾸 잠이 많아져.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다 지난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나는 재빨리 약 봉투를 들고 나왔다. 이거 다시 확인해 봤어. 엄마가 먹은 약 수면제가 아니라 진통제랑 섞인 안정제야. 그런데 용량이 2배야. 누가 약국에서 바꿔 넣은 거야. 태수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건 나도 몰랐어. 약은 내가 건드린 적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가 터졌다. 그럼 누가 약을 바꿔치기해? 엄마는 믿었던 사람한테만 약을 받았어. 당신 아니면. 그 순간 엄마가 손을 들었다. 그만해. 그 약은 내가 바꿨다. 모두가 멈췄다. 왜요? 너희 싸우지 말라고. 내가 죽으면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았어.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엄마는 눈을 감았다. 사람이 늙으면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 누가 덜 외로운지가 더 중요해진다. 나는 그냥 내가 버텨줬으면 했어.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절대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그를 바라봤다.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 말에 태수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이 집에선 다시는 그런 약도, 그런 서류도 없어.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자. 엄마는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윤정아. 이제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태수가 숟가락을 들었다. 엄마는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천천히 씹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부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 숟가락이 우리 셋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식탁 위 불을 끄기 전에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이 밥상 위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용했다.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출근할 때마다 엄마의 안부를 묻고 퇴근 후엔 식탁을 먼저 닦았다. 엄마는 여전히 약을 챙겨 드셨지만 이제 봉투엔 새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하루 3번 웃을 것.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저녁 부엌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엄마, 이거 뭐야? 그건 옛날 편지들. 그냥 버려. 하지만 그 말투는 이상하게 떨렸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속에는 엄마의 글씨가 있었다. 윤정아, 이걸 읽을 때쯤이면 난 아마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손끝이 떨렸다. 넌 늘 나보다 앞서서 살았지. 나보다 먼저 아파하고, 나보다 먼저 울고, 나보다 먼저 어른이 됐어. 그래서 미안했어. 엄마가 해준 게 밥 한 끼밖에 없는 것 같아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바로 옆방에 있었지만 편지 속 목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다. 사람이 늙으면 다 잃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윤정아. 진짜로 남는 건 누가 나를 마지막까지 기억해 주는가더라. 그래서 너한테만은 미안하단 말을 남기고 싶었어. 내가 너에게 짐이 아니라 그늘이었기를 바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다. 엄마는 언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언제부터 나에게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날 밤 엄마의 방문을 열었다. 엄마는 불을 끄고 누워 있었다. 엄마, 나 편지 봤어.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다. 벌써 봤니? 그건 내 생일에 주려 했는데. 왜 그런 말을 써요? 왜 자꾸 이별 같은 얘기만 해요? 이별을 준비하면 남은 시간이 선물이 되거든.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이제 그 선물 같이 써요. 내가 엄마한테 해줄 게 아직 많아요. 엄마가 살짝 웃었다. 그럼 내일부터 산책부터 하자. 나 아직 장미꽃 못 봤어.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저녁 아파트 단지를 돌았다. 엄마는 손녀 수진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너희 외할머니 젊었을 땐 말이야. 전화기 줄도 없었고 손편지 쓸 때마다 종이에 향수를 뿌렸단다. 수진은 눈을 반짝였다. 그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어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마음에 남는 냄새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 경로당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엄마 친구 분옥이 아파 입원하자 엄마는 매일 죽을 끓여갔다. 분옥이는 내 전우야. 혼자 사는 노인은 친구가 생명이야. 그 말이 참 깊게 남았다. 그날 병실 복도 끝에서 엄마가 분옥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아직 안 늙었어. 남은 시간은 서로 빛으로 채우자.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는 세상을 잃는 대신 사랑을 배우고 있었다. 시간은 여름으로 흘렀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3개의 밥그릇이 다시 놓였다. 엄마, 나 그리고 태수. 이번엔 모두 웃고 있었다. 당신 밥상에 국물 흘렸어. 내가 잔소리하자 태수가 멋쩍게 웃었다. 이제 흘려도 돼. 닦아줄 가족이 있으니까. 엄마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오래된 시계처럼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식탁 위에 조그만 편지를 올려뒀다. 이 집의 주인은 사랑입니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지난 모든 고통과 오해가 이 한 줄에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다. 밤이 깊었다. 창밖엔 매미가 울고 여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때 엄마가 내게 말했다. 윤정아, 기억해라. 인생은 밥 한 끼 같아. 뜨거울 땐 후회되고 식으면 그리워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 우리 내일도 밥 같이 먹자. 엄마가 웃었다. 그래, 내일도. 카메라는 식탁 위로 천천히 올라가며 멈춘다. 따뜻한 불빛 아래 밥그릇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창밖에선 여름비가 조용히 내린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흐른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지난 밥상을 함께 먹는 일이다. 우리는 결국 서로의 밥 냄새로 기억되는 존재니까. 인생이란 참 묘하다. 누군가의 밥 한 그릇을 차려주는 일에서 시작해 결국 그 밥상 앞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니까. 엄마가 떠올라서 미소 짓는 날이 많아졌다. 이제 나는 안다. 엄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건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때는 그걸 몰랐다. 고요한 식탁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침묵이 아니라 사랑을 버티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나는 매일 밥을 짓습니다. 엄마가 남긴 그 문장을 떠올리며 하루 3번 웃을 것.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면 엄마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 따뜻한 향이 내 삶의 귓속말처럼 스며듭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끓고 있다는 걸 엄마가 내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오늘도 나는 그 식탁에 앉아 엄마의 빈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엄마, 오늘도 밥상 잘 차렸어요. 우리 모두 잘 지내요. 오늘도 따뜻한 주변의 이야기에 행복하셨나요? 이 글을 보시는 동안만큼은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인생 유람단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TV였습니다.